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인을 비난하는 등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장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대 병원에서 빈소가 마련돼 있고 시청 앞에도 빈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고소가 이제 되면서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장례를 과연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네. 지내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엊그제 저녁에 실종 소식이 나왔고 예. 하룻밤이 채 지나기 전에 사망 소식이 나왔고 지금 뭐 이거는 호불호를 떠나서 누구나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은 고인을 잘 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럼 이제 왜 사망하게 됐는가? 그 추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 8일 날 고소가 있었다. 네.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요. 네. 또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뭐 반론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뭔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 네. 뭐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예. 언론과 그리고 또 관계자들이 이게 해결해야 할 문제,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정말 서울시, 천만 서울시정을 이끄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이고요. 여기 법조인이 옆에 함께 계시지만 예. 지금 고소가 됐다는 것 하나가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진술한 것이 지금 유일한 근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뭐 이 대중들에게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추측이 난무하고 지금 이 고인이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절차는 중단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갔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기소 불기소 여부, 재판 끝에서 무죄 유무죄 여부. 이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판단은 현재 시점은 불가해요. 네. 근데 장례는 치러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판단이다. 그리고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뭐 이것이 가하다, 부하다에 대한 논란, 네. 문제 제기는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김 변호사님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했고 진술됐다는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되고 나면 예. 수사에 이제 실익이 없습니다. 네. 이게 뭐 만약에 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공소권 없으면 사건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진실은 이제 밝혀질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최근이었고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런 이제 성범죄 고소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을 조금 이렇게 크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서울특별시 장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번에 박 시장 사망이 성추행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요. 전직 비서인 A씨가 지난 8일에 박 시장을 고소한 바 있잖아요. 성추행 혐의로. 그래서 이미 인터넷과 SNS에는 고소인을 네,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협박성 글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고소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다. 그리고 찾아서 내가 뭐 이 사람을 뭐 명예를 훼손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좀 해를 가하겠다라고 했다면 예. 협박죄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해서 지금 사실이 아닌 내용 아니면 뭐 사실인지 확인은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온라인상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한다는데 예. 이것들은 만약에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발송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다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정보통신망법상 뭐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지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흥미거리라고 생각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행동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 평론가님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고소인이 고소장이라는 네네. 그 내용으로 찌라시가 막 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입어서는 정말 안 되지만 네네. 지금 애도의 기간이고 그렇죠. 또 이 무분별하게 나온 것 특히 저는 이것도 안타깝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유튜버들이 네. 굉장히 그 네. 사고 현장에서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찌라시도 돌고 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죠. 예, 예.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진영이 또 갈리는 거예요. 예. 뭐 찬반, 호불호가 나뉘어서 네.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조금 경솔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분들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 추정 고소인에 대한 이제 신상털기를 하고 네. 있는 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예. 네. 이건 2차, 3차 가해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의 이 추도와 애도 기간인데 예. 이 가족의 충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이 정말 사망 현장을 생중계하겠다고 유튜버들이 찾아가서 그것이 뭔가 또 이 어떤 뭐 숙연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희희락락하는 장면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뭐 조롱과 희화화로 점철돼 있는데 여기서 또 상처받을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냐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소 여성분에 대한 이 가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예. 보호받아야 돼요. 네. 이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고 박원순 시장의 명예와 그 어떤 과실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시간에 따른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 공소권 없음이 돼서 법적 어떤 처리는 절차는 불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굉장히 업적이 많은 인물이거든요. 역사의 기록에 남을 인물이고 그 마지막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또 인물 평가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거거든요. 또 진실이 드러날 거고요. 시간이 네. 흐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평가해야지 지금 또 정치적 진영 논리 때문에 서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싸우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 가짜 고소장은 네. 저는 한 서너 개 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이 다 달라요. 예. 네. 그중에 또 그럴듯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건데 네. 결국은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게 뭐 좀 뭔가 주목을 끌려고 하는 일부 네티즌, 누리꾼들이나 혹은 이제 고인의 명예를 아주 폄훼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자제해야 되고 최근에도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러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가해가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지금은 아무래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네,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도 했는데 2차 가해를 했을 때 경찰 수사도 가능한지 또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 피해 여성으로 지금 지칭되고 있는 이 여성에 대해서 만약에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상 70조 1항에 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다고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도록 되어 네. 있고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협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협박 부분은 이제 형법 28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하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 고인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런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이 유가족 측에서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에 예. 대해서도 처벌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형법 308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벌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흥미거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요. 네. 이렇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규정은 당연히 있잖아요. 네. 있는데
과연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네네. 이게 계속 그런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그 경각심은 높아지는 것 네. 같은 것이 과거에는 이제 연예인에 대한 악플 네. 네. 또 과거에 연예인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악플들이 이제 많이 달리곤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처음에는 이제 고소를 하지만 그 다음에 유야무야 뭐 용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은 끝까지 간다 분위기입니다. 이게 처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유사하게는 저희가 벌써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네. 경우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아. 앞에서 뭐 폭식투쟁이라고 한다든가 이 조롱과 폄훼 이게 좀 왜 이런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문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관련해서도 이제 처벌은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사자명예훼손 얘기는 심지어는 이제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도 회고록을 통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지금 광주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은 과거보다는 이제 법적 처벌은 강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다른 얘기로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항소심에서는 선고가 이미 된 걸 파기환송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쳐서 징역 30년. 그러나 이번에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20년. 그러니까 10년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단 항소심, 그러니까 지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원심 1심이 있고 예.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는 네. 것인데 항소심에서 사건이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선고가 됐었는데 예.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 200억 원이 선고가 됐었고 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27억 원의 선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다만 이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서 선고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거 다시 이게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항소심 2심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구분해서 맞습니다.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개로 번에 합쳐서 묶었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1심과 2심 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이 파기환송심이 선고가 이제 7월 10일에 나게 된 건데 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뇌물 따로 이 두 가지 사건을 합친 다음에 뇌물죄를 따로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된 것인데 예. 뇌물죄 부분에서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80억 원으로 이제 벌금이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으로 추징금은 조금 높아진 예. 이런 선고가 났는데 결국에는 합치고 나면은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가 줄다 보니까 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 네. 재판관이 말을 했던데요? 언급을 예, 했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이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그리고 네. 또 이 강요죄가 여러 건이에요. 예. 생각을 네네.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 뭐 K스포츠재단도 있었고 미르재단도 있었고 또 영재스포츠센터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들이 묶여 있어요. 예. 여기 네. 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중에서 지금 일부의 직권남용과 일부의 강요죄는 혐의를 무죄로 이제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형량이 줄어들게 된 건데 보시면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다 그렇군요. 검찰 측에서 이 사실 1심 검찰이 했고요. 2심도 상고를 검찰이 아, 했고 예, 예. 대법도 그랬는데 그러네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오니까 네. 이것도 유죄 취지로 올렸는데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네. 유무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음. 분리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이걸 합산해서 선고한 게 문제다라고 예. 돌려보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예상컨대 예. 최서원 씨의 형량은 줄 것으로 예상했어요. 음. 강요 혐의가 무죄다. 이 취지로 돌려보냈고 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은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 2심에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말은 뇌물이다. 예. 그러니까 뇌물죄가 금액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되고 있는 예. 거고 그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양형은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합쳐서 선고됐던 것을 분리해서 선고하는 것으로 아마 양형은 비슷할 것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상을 깨고 10년이 지금 예.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왜 강요와
직권남용 일부가 무죄가 됐는지는 사실 좀 이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요.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을 포함해서 총 22년의 징역형을 확정이 되잖아요.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박 대통령 측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검찰은 또 무죄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다툴 텐데 예. 그것이 뒤집힐이라는 기대보다는 대법원의 확정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네. 아마 또 이제 대법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만약에 말씀하신 최 평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상고를 안 하더라도 검찰 쪽에서는 구형량과 다르니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하면 지금 이 파기환송심의 판단과 형량과 좀 차이가 날 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조금은 여지가 예. 있다고 보이는 게 그래요? 원래 대법원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뇌물죄를 나눠야 된다라고만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혐의를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양형을 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검찰 측에서는 뭐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주장은 할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는 이제는 이러면 뭐 유무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양형이 뭐 정당한지 부당한지도 언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또다시 뭔가 변수가 생길 여지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 상황입니다. 그 대법원 이번에 양형 이유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그중에서 형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그 나이도 그 선고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양형이라는 것은 이 재판장의 뭐 일부 정도의 재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네. 부분인데 이 당사자의 뭐 당사자가 초범인지 여부라든지 뭐 당사자가 어떤 경위로 어떤 고의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게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제 형 집행 종료 시에 나이를 고려했다라고도 돼 있고 또 노역장 그러니까 벌금이 지금 180억 원 정도가 선고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또 노역장 유치라고 해서 또 다시 이제 이 신변이 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본인이 편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양형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지는 뭐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뭐 언급을 할 수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건 수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맡게 된 건데 예. 그러면 피해자들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이미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사팀에서 뭐 내부 검찰망에다가 뭐 굉장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일단은 가능한 부분 수사를 진행을 했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뭐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말씀하신 그때 대로, 당시에 예. 뭐 이렇게 좀 의견을 표명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수사가 꽤 진행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많은 좀 이견이 있다 보니까는 이 당사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딜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기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신병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보를 하고 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검사장 회의도 소집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수사 지휘권 발동한 다음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수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네. 이번에 보니까 법무부의 검사 지휘권은 형성적 처분이므로 네. 지휘명령 발한 즉시 총장의 지휘권은 뭐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할 걸 일주일 동안 끌었는가 네. 여기에 대한 모순이 있지 않은가라는 네,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마지막에 검찰이 대검이 내놓은 말씀하신 형성적 이 처분이므로 예. 결국은 검찰총장은 여기에서 배제돼 있고 이 어떤 그 지휘권이 상실돼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거면 앞에 검사장 회의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또 부분 항명이냐 부분 수용이냐 했던 것도 이제 의미가 없고요. 예.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마지못해 내놓은 수용인데
애둘러 표현한 수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 어느 매체는 백기투항이다, 예. 윤 총장이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휴전 상태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수사팀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중앙지검의 원래 수사팀이 네. 수사를 종결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 내에서는 7월 지금 공수처를 앞두고 예. 또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기싸움이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경우에 지휘권 발동은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예. 뭐 형성적 조치라든가 그 안에 상실이라든가 이 뭐 등등의 이제 표현들을 보면 예. 사실 불만이 깔려 있고 결정적으로는 2013년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덧붙임으로써 마치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배제당한 것 같은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또 다른 논리로 반박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큰 불만 껐지 잔불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좀 걱정되는 사안인데 검언유착 사건만이라도 네. 네. 우선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 사건의 실체니까 예. 이게 내부의 권력 투쟁처럼 보이면 안 되고 사건을 투명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가 공정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계속 단독으로 맡아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조사해야 될 사람들이 채널A의 그 기자와 한동훈 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동훈 검사는 전화기 비밀번호를 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밖에 뭐 어쨌든 그 관련 참고인이나 그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게 이루어지는 것이 검찰의 목표일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혜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중간 보고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사건이 종결되고 결론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일반 피의자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려고 목표를 할 것이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높다. 그렇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은 사건 관계인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적 효력만 있는 네, 거잖아요. 강제성은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도입 취지로 볼 때 이를 좀 뒤집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직 심의위가 소집이 될 거다도 결정이 네. 안 된 거죠? 그 상황은 내일 모레 예, 예. 이 월요일 13일경에 수사심의위를 과연 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13일에는 이 결과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게요. 사실은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에 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가 이건 굉장히 검찰에게는 난감하고 예. 네. 이재용 부회장 측에는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수사를 중단하라. 불기소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또 복잡합니다. 검언유착 의혹에서는 이미 중단된 법무부가 중단시킨 외부 이건 이 수사 자문단 구성은 네. 중단됐습니다만 이건 총장이 구성하는 건데 예. 이건 피의자가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구성하려고 그랬다가 좌초된 거고요. 네네. 지금 이것은 피해자 쪽에서 강요 미수를 당한 피해자 쪽에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시오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이철 대표가 네네. 예. 이철 이제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묘한 게 지금 수사는 수사팀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피의자 강요 미수를 한 당사자를 구속까지 시키자. 예.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걸 지금 못 믿기는 또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이 격돌하고 그다음에 총장이 지시한 외부 자문단과 피해자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거의 4개의 수사 주체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예. 이게 교통 정리가 됐어요. 네네. 그렇다면 어쩌면 전 월요일에 이 상황에선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부의 과정을 거쳐서 소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례에서 사건 때문에 알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기소하지 말고 뭐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그런 그 위원단들의 권고가 나오면 그거를 검찰은 따를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그 사안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 그 사안에서 결정이 났을 때도 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권고적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 네.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뭐 만약에 검찰에서 생각한 것과 방향이 다르게 나온다고 한다면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이 이를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기록을 짧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부분이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뭐 몇 달이고 이제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권고적 효력이 있지만 만약에 검찰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와 다른 결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 쪽에서는 검찰의 의견을 그냥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럼 끝나기 전에 잠깐 궁금했던 거. 그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벌금과 추징금이 있잖아요. 예. 벌금 180억과 추징금 35억인데 예. 그 차이는 뭡니까? 그리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우선은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형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네. 징역형처럼 형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노역장이 유치가 돼서 이제 신변에 또 구속이 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노역장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치되면 뭐 황제 뭐 노역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하루마다 수는 있습니다. 나가는 예, 그 기간이 이제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금액이 높을수록 황제의 노역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네. 어쨌든 신변이 구속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아, 그런 금액이 효과가 구속된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예.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지금 당장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받게 되는 부분이고 예. 이제 특활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추징금이 이제 선고가 된 것이었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는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추징금은 형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벌금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내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추징금?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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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